고요하던 저녁이었어요. 낡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거실의 정막을 채우던 그때 현관의 낡은 초인종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텔레비전 드라마에 막 집중하려던 참이라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아들 형준이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돌진한 손주 녀석까지 품에 안고서요. 어머니, 저 형준이에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며느리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제 평생의 경험이 그리 말해주고 있었죠. 돈 문제 말고는 저를 이렇게 예고 없이, 그것도 저녁 늦게 찾아올 리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새 식구가 안으로 비틀거리듯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었고? 의례적인 제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어요. 품에 안긴 손주는 다행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조그만 것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약해지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까지 데리고 이 밤중에. 제가 재차 묻자 아들 형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일 났어요. 이야기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더군요. 당장 2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아 더는 나올 구멍도 없다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어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떡해요. 이 어린 것 데리고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형준 씨 월급만으로는 이자 내기도 벅찬데.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제 앞에서 보이는 그 눈물이 아주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새근새근 잠든 손주의 얼굴을 보니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워본 어미니까요. 하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팔며 악착같이 살아온 저는 눈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 저는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들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언제나 꼼짝 못했으니까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는 기댈 곳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저희 세 식구 정말 끝장입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 며느리의 흐느낌,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손주의 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돈, 제 노후 자금입니다. 뜨거운 철판 앞에서 화상 입어가며 떡볶이 국물이 옷에 배는 것도 모른 채 하루 12시간씩 서서 번 돈이에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며 모은 제 인생 그 자체였죠. 그걸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일어나거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생각 좀 해보자. 저는 그들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지만 더는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집에 다시 혼자 남으니 아까보다 더 깊은 적막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형준이 하나 굶기지 않겠다고 시장에 좌판을 편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어묵 국물 냄새가 온몸에 배어 목욕을 해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았죠. 손님들과 푼돈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 손목과 무릎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 파스 몇 장으로 버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죠. 이 돈으로 남은 인생, 이제는 허리 좀 펴고 사람답게 살아보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아들의 눈물과 특히 손주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부모 잘못 만나 저 어린 것까지 고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주자.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제 아들 내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난 아들 내외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에 똑바로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집을 한 채 사주마.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지더군요. 며느리는 놀라움에 입을 가렸고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말이세요, 어머니? 라며 더듬거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도 이제 알아야지. 저는 미리 써놓은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 내외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첫째, 집은 내 명의로 산다. 너희는 그 집에 월세 없는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야. 언제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네, 어머니. 그럼요, 안 그래도 일하려고 했어요. 둘째, 너 수진이 너도 일해야 한다. 형준이 혼자 버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 애는 제가 봐줄 테니 당장 나가서 맞벌이 할 자리를 알아봐.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명심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뭐든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두 사람이 매달 번 돈으로 나에게 300만 원씩 갚아야 해. 매달 25일 내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해야 해. 단 하루라도 늦거나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300만 원. 제가 생각해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한다면 결코 못 갚을 돈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사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들 형준이가 와락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열심히 벌어서 꼭 갚을게요. 매달 300만 원,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연신 숙이며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며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과 간절한 약속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 가장도 되었고 애 아빠도 되었으니 철이 들었겠지. 저는 그렇게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의 집을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라 믿었고 그들의 약속이 강철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고작 집 한 채를 얻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그리고 그 강철 같던 약속이 몇 달도 가지 않아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릴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배신은 바로 그 눈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 섞인 약속을 받은 후 제 마음은 한동안 가벼운 흥분과 기대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 몸 하나 뉘일 작은 가게 딸린 방에서 살았는데 제 돈으로 번듯한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아들 내외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제 자신에게 주는 뒤늦은 선물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희는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니 허투루 고를 수는 없었죠. 아들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 매물을 몇 개 찾아왔고 저희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발품을 팔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집은 신축 빌라였는데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방이 너무 좁고 해가 잘 들지 않았어요.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 볕이 안 드는 것은 안 될 말이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아파트는 오래되긴 했지만 구조는 괜찮았는데 며느리인 수진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더 들겠어요 라며 입을 삐죽 내미는데 그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너가 살 집인데 너 마음에 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지치기는 했지만 이왕 해주는 거 나중에 딴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지금의 그 집이었습니다. 지은 지 10년쯤 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깨끗했고 무엇보다 정남향이라 거실 가득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갓 시작하는 새 식구가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아들 형준이도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여기라면 우리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안 그래, 여보?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 방으로 쓸 작은 방을 둘러보며 자기들끼리 가구 배치를 의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제 마음속에서도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드디어 아들 내외가 뿌리내릴 땅을 마련해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서류에 제 이름을 새기던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굳게 다짐을 받았어요. 형준아, 수진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너희는 약속을 지키는 동안만 이곳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잊지 마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마치 군인처럼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이번에는 믿어봐도 좋겠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이삿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그 집으로 가 청소를 도왔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마실 음료수라도 챙겨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땀 흘리며 가구를 옮기는 아들의 등을 보니 대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저는 미리 준비해 간 선물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압력밥솥이었어요. 자, 이거. 이 집에서 밥 굶지 말고 이 밥솥으로 지은 따끈한 밥심으로 더 열심히 살라고 주는 선물이다.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얼굴이 환해지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걸로 형준 씨랑 우리 아기 맛있는 밥 많이 해줄게요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희는 이사하는 날의 관례처럼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는 짜장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고단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25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초조했어요. 설마 첫 달부터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는 걱정과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믿음이 계속 싸우더군요. 25일 오후 2시경이었을 겁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이영준님으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녀석이구나. 헛된 희망을 품은 게 아니었구나. 저는 곧바로 그 돈을 제가 따로 관리하는 노후자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마치 흩어졌던 제 땀방울을 다시 주워 담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서 제일 비싼 족발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지켜낸 첫 번째 약속은 제게 단순한 300만 원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그것은 저희 관계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달의 약속이 순조롭게 지켜진 후 저는 한동안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제 정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려나 보다 하고 기특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되었어요. 약속한 25일이 되었지만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입금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잊었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만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까지 기다려봐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무나 태어난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왜 전화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형준아, 오늘이 며칠인지 아니? 네, 오늘 26일이잖아요. 그래, 26일이다. 어제였어. 약속한 날은. 제 말에 아들은 그제야 아차 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사실은 이번 달에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 처가 쪽에 급한 경조사까지 겹쳐서 돈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 월급날에 2달치 합쳐서 600만 원 꼭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가 아팠다는데 경조사가 있었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다고 연락 한 통 미리 못했나 하는 섭섭함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음 달에는 꼭 약속 지켜라. 2달치 600만 원이다. 네 어머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들은 호언장담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찜찜함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카가 저희 가게에 떡볶이를 사러 왔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던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고모, 이거 보세요. 형준 오빠네. 아주 잘 사나 봐요. 수진 언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 주말마다 좋은 데만 놀러 다니네요.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죠. 다른 사진에는 백화점 명품관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요.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짚었습니다. 아이 병원비와 경조사비 때문에 약속한 돈을 못 보낸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 쇼핑을 할 돈은 있었단 말인가요? 예, 이게 정말 수진이 맞냐? 그럼요, 고모. 요즘은 다 이렇게 SNS에 일상 자랑하잖아요. 부럽네요. 친척 동생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2달치 6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 날이었죠. 결과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5일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날 저녁 바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대신 차가운 분노를 들고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형준이 있냐? 네, 지금 씻고 있는데.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아들 형준이가 마침 욕실에서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녀석의 얼굴도 사색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앉아봐라. 둘 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겠지. 돈 보내라. 600만 원. 제 단도직입적인 말에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정이 좀. 사정? 무슨 사정? SNS에 내 마누라가 올린 사진은 내가 봤다. 스테이크 썰고 명품 가방 살 돈은 있고 애미한테 빚 갚을 돈은 없는 사정이냐?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제게 말했죠. 아니,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그건 수진이 친구가 한턱 쏜 거고 가방도 원래 있던 걸. 시끄럽다. 그런 가짜는 변명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약속을 지켜. 그러면 모든 게 문제 없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닫혀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는 600만 원은커녕 단돈 1원도 받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저 죄송하다. 다음 달에는 꼭. 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희망의 싹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분노라는 검은 곰팡이만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진 후 제 집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내 돈을 달라고 애원하는 어미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무슨 행동이라도 취할 것이라 믿는 어리석음이 제게는 아직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기대를 비웃으며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 낡은 휴대폰은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천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분노가 사그라들기만을, 이 모든 상황이 유야무야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의 침묵은 반성이 아닌 계산된 무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시장 좌판에 앉아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떡을 뒤집고 국물을 붓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온통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 사진, 어쩔 수 없었다던 아들의 변명, 그리고 제 통장에 찍히지 않은 2번의 약속. 그 기억들이 번갈아가며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옆 가게 순이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언니,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가을 타나 봐. 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전의 날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배추와 물을 골라왔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죠. 김치가 다 익었으니 가져가마. 이보다 더 그럴듯한 핑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자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정찰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찹쌀풀을 쓰고 고춧가루와 멸치액젓, 새우젓을 섞어 빨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갓을 다듬는 내내 제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김치를 먹고 저들 부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죠. 몇 시간에 걸쳐 완성된 김치를 커다란 통에 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제 희생과 분노가 버무려진 묵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스스로 보기에도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신당한 채권자의 얼굴, 혹은 마지막 심판을 앞둔 재판관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익숙하게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단에는 철 모르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상에는 자리가 없을 테니 그들의 차는 분명 지하에 있을 터였죠. 지하 2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짧은 순간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상과는 다른 서늘하고 매캐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린 주차장을 가로질러 아들네 동주차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준이의 낡은 국산 세단이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물건이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 없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독일제 세단이었습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다듬어진 차체는 먼지 하나 없이 매끈했고 주차장의 흐릿한 불빛을 오만하게 반사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임시운행허가라는 낯선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새 차라는 증거였죠. 제 눈은 홀린 듯 보닛 중앙에 박힌 3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의 엠블럼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달에 보내지 않은 300만 원. 두 번째 달에 보내지 않은 300만 원. 그리고 그들이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아껴 쓸 돈들. 그 모든 돈의 행방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피와 땀, 제 잠 못 이루던 밤, 제 포기했던 세월이 전부 저 번쩍이는 쇠붙이로 화려하게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손에서 힘이 풀리며 김치통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통의 모서리가 깨지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버무렸던 새빨간 김치와 국물이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터져 그 피를 토해낸 것처럼 섬뜩하고 처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몇몇 김치 조각은 하필 그 새하얀 차의 앞바퀴 휠과 타이어에 튀어 붉은 상처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온 것은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양손에는 유명 백화점의 쇼핑백과 고급 베이커리의 종이 가방을 든 아들 내외가 저와 바닥에 쏟아진 김치 그리고 그 너머의 하얀 차를 번갈아 보며 경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만족감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들 형준이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낭자한 김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하얀색 차를, 그 오만한 쇠붙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갈라져 나왔어요. 이게 다 뭐냐? 아들 내외의 시선이 제가 가리키는 차로 향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약간의 허세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고 며느리 수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해 마세요. 이게 형준 씨가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어머님. 요즘 비즈니스라는 게 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야 거래처에서도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일도 더 잘 풀리고 다 저희 가족 잘 되려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맘 먹은 거예요. 일? 잘 되려고? 제 귀에는 그 어떤 단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주차장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 은행 빚도 못 갚아서 애미 등골을 빼먹는 놈이, 매달 갚기로 한 돈도 떼어먹는 놈이 일 때문에 이 차를 샀다고? 이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 결국 참았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저희 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폭발적인 분노에 눌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집에 올라가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마치 벌레라도 닿은 듯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아들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성이나 뉘우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이 예기치 못한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어하는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김치통과 제 터져버린 마음처럼 붉게 번진 국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서서 주차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이 저 하얀색 자동차의 무게에 짓눌려 가루처럼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아들을 향한 제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호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제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씻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끔찍한 배신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는 제가 제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그렇게 돌아선 후 두 사람은 집에 올라가 머리를 맞대고 작전회의를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서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자. 그들의 그런 속셈이 제게는 훤히 보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낮보다 한결 차분해진 그러나 여전히 굳은 표정의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아주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 과일 가게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짜는 성의가 지금 제게 통할 리 없다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 작은 거실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들고 온 과일 바구니는 제 낡은 밥상 위에 어울리지 않게 놓여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 형준이었습니다. 그는 작정하고 온 듯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낮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놀라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형식적인 사과.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뿐인 말이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의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가방에서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연필로 그린 조잡한 도표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대기업 임원이나 부유한 사업가들이에요. 제가 어머니께서 사주신 그 고마운 차를 타고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무시를 당합니다. 그건 곧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고요. 이건 단순히 제 허영심이 아니라 사회생활이고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어머니. 아들은 브랜딩, 투자 대비 수익률 ROI, 성공을 위한 선행 투자 같은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리석은 투자자고 자기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도 되는 양절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소로워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의 장광설이 끝나자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맡은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님께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저희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저런 낡은 차만 타? 라고 물으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빚 갚느라 좋은 차도 못 탄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희는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준 씨가 이 차를 타고 성공해서 당당한 아빠가 되는 게 결국은 어머님께서도 바라시는 길이 아닐까 하고 그 말은 교묘하게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이런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였죠. 그 뻔뻔함과 교활함에 제 가슴속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기나긴 합동 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할 말을 다하고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을 때 저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아주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제 질문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차, 비즈니스, 손자의 미래 따위가 아니었어요. 약속? 그 단 하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들 형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마치 당연한 결론을 이야기하듯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지금껏 설명드린 겁니다. 이 차는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 차의 할부금과 유지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자금 운용 방안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월 300만 원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가서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드릴 테니 저희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미한테 갚아야 할 빚은 비용이고 외제차 할부금은 투자라는 그 기적의 논리. 저를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는 그 오만함. 제 평생의 희생을 지급 중단이라는 단어로 아무렇지 않게 지워버리는 그 잔인함에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알겠다. 너희의 그 대단한 판단 잘 알겠다. 제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섬뜩할 정도의 평온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아들 내외는 오히려 상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생애 가장 단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둘 중 하나를. 저는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놈의 그 위대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차를 당장 내일 중고차 시장에 팔아서 내게 갚기로 한 돈부터 마련하든지. 그리고 저는 그들의 새하얗게 질려가는 얼굴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사준 그 집에서 너희 몸뚱이만 조용히 빠져나오든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형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지금 가족의 미래를 위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집을 판다는 말씀을. 진정하세요. 농담? 진정?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여전히 자식이라면
벌벌 떨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늙은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농담인지 아닌지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문지방을 넘어올 생각 마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들이 뒤늦게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매정하게 그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망연자실한 얼굴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 인생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현관 밖으로 몰아내고 빗장을 걸어 잠근 그 순간 제 집안의 시간은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잦아든 후 찾아온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에 등을 기댄 채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그 자리를 텅 빈 허무함과 강철 같은 결심이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룻밤이라도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제게 달려와 차를 팔겠다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빌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어도 수요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시장 좌판에 앉아 펄펄 끓는 떡볶이 냄비를 적고 있으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는 마치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그 어떤 진동도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준 안락한 집과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번쩍이는 외제차 사이에서 말이죠. 제게 쫓겨나던 순간에 그 절박한 눈물조차 결국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그깟 쇠붙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렇게 며칠씩이나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마저 말라붙어 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자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냉정한 채권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방치하면 온몸으로 독이 퍼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이 썩어가는 관계를 도려낼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저는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사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 집의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도장을 꺼내 낡은 가죽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그 가방을 들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이구,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 소장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제 얼굴에 서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미소를 거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표정이 영 어두우십니다. 김 소장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안쪽에 작은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가 타준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용건권을 밝혔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계약했던 그 아파트 팔아야겠습니다. 네. 아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내외분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 사주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파신다니요. 김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어요. 그는 아마 제가 아들을 위해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자세한 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이 집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무조건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에 김 소장은 더 이상 캐묻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야. 하지만 아드님 내외분과는 이야기가 다 되신 겁니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그 집의 현관 열쇠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문 열고 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곧 이사갈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김 소장님께서는 오직 집을 파는 일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열쇠가 제 손을 떠나 김 소장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우리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데 김 소장이 끝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김 소장님,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계약 문제입니다. 계약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계약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주말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요. 주말 오후면 을에 그 번쩍이는 차를 몰고 나들이를 나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에 들러 잠시 열쇠를 돌려받은 저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어지럽혀진 채로 고요했습니다. 현관에는 며느리의 값비싼 구두와 제가 사주었던 손주의 작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 걸린 그들의 결혼사진 속에서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웃음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소파, 제 돈으로 산 식탁, 제 돈으로 산 텔레비전,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행복의 흔적들. 주방으로 가보니 제가 큰맘 먹고 사주었던 압력밥솥은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 밖에서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더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 침대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 벽에 붙은 뽀로로 스티커, 아이의 순수한 세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방 창문 너머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그 하얀색 차의 지붕이 햇빛을 받아 오만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동정심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죄는 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분수도 모르고 허영에 빠져 아이의 미래마저 담보로 잡은 저 어리석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찰칵 소리가 나도록 확실하게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과 저를 위태롭게 잇고 있던 마지막 다리는 그렇게 제 손으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던진 최후 통첩을 그저 늙은 어미의 화풀이 정도로 치부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지쳐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는 그들의 어리석은 계산은 제 단호한 실행력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부동산 김 소장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나오자마자 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어제 하루에만 대여섯 팀이 보고 갔는데 다들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서로 계약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역시 좋은 집은 다들 알아보는군요.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물건처럼 취급되는데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그럼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마침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자녀분 결혼시킨다고 집을 알아보던 분인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시세보다 돈을 조금 더 얹어줄 테니 무조건 자기들에게 팔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그분들로 하시죠.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모님.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인 2025년 5월 15일,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집을 사기로 한 중년의 부부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반듯한 인상이었고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들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는구나. 다행이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소장이 매매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낭독했고 저는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매도일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인감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묻혀 계약서 위에 찍었습니다. 쾅하고 둔중한 소리와 함께 찍힌 제 이름 석자는 이 모든 배신과 기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심판의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잔금 지급일은 보름 뒤인 2025년 5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집에 기생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통보하는 일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구에서 내용 증명 우편 용지를 3장 받아 한자 힘을 주어 똑같은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명도 최종 통보서. 귀하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은 2025년 5월 15일부로 본인과 제3자 간의 매매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귀하들은 현 점유자로서 새로운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25년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모든 짐을 비우고 완전히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즉시 부동산 명도 조정 및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과 손해배상 또한 귀하들에게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 이름과 도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미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불법 점유자에게 보내는 법적 효력을 지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붉은색의 내용 증명 직인이 찍힌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창 시장 좌판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거의 폭발할 것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3글자가 처절하게 떠 있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 것이었죠.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모두 받고 밀린 설거지까지 마친 후에야 저는 시장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가 차단했던 아들의 번호를 잠시 풀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제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우체국에서 온 이게 다 뭐냐고요? 집을 팔다니요.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뗀 채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그대로다. 그 집은 팔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저희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다. 5월 15일에 정식으로 계약했고 계약금도 이미 받았어.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그 집에서 나가야지.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개새끼였어요. 그 차 당장 팔게요. 아니, 그냥 폐차시켜버릴게요. 제발 계약만은 취소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고함에서 울음으로, 울음에서 절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은 범람했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늦었다. 이미 모든 계약은 끝났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정녕 잊었느냐. 너희는 그 기회를 모두 내 발로 걷어찼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럼 저희더러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당장 보름 안에 어디로 가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들의 마지막 절규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 속에 박힌 그 오만하고 번쩍이던 쇠붙이를 떠올리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길바닥이라니.
너희에겐 아직 집이 있지 않으냐? 내 평생과 맞바꾼 너희의 그 소중한 집 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거라.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울부짖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심판의 망치는 그렇게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내리쳐졌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 집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화면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한참을 누르다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을 발로 차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이웃의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한 제가 마지못해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굴러 들어오듯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 어머니 은혜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형준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그 차 당장 내일 아침에 바로 팔게요. 어떻게든 계약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으면 정말 죽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고요. 아, 며느리는 어느새 둘째까지 임신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배신을 겪은 뒤였으니까요. 저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내 집 더럽히지 말고. 제 싸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어깨를 움찔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속이고 내 믿음을 짓밟았다. 그 대가로 집을 잃게 된 것뿐이야. 아주 공평한 거래 아니냐? 어머니, 제발. 저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당장 어디로 가요? 아들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아들의 하얀색 외제차가 보란듯이 서 있었습니다. 저 차를 사기 위해 저들은 제 평생과도 같은 돈을 저버렸죠.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그 차를 가리켰습니다. 시끄럽다. 그만 울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집이 있지 않으냐?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너희가 내 평생의 희생과 맞바꾼 저 번쩍이는 집, 내 놈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라며 너희를 기죽지 않게 해주는 자존심이라고 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동시에 가장 슬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그 차에서 살아라.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어머님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활짝 열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어머니, 어머님.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저는 매정하게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고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그 모든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문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노인네가 되어 있었죠. 몇몇 친척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형준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들한테 집을 팔고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애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너무하십니다, 정말.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길바닥 아니야. 번쩍이는 외제차 있잖니. 그리고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물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저를 지켜봐 온 제 친정 오빠는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잘했다.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한다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칭찬에도 비난에도 무감각했습니다. 이건 남들에게 잘잘못을 평가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오롯이 제 문제였고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근황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뺀 뒤 울며 겨자 먹기로 며느리 수진이네 친정, 즉 제 사돈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죠. 딸 자식 부부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짐을 싸들고 들어왔으니 사돈댁에서도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의 분노가 대단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를 향해 세상에 그런 악독한 시어미가 어디 있냐며 욕을 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분노의 화살이 고스란히 제 아들, 즉 자신의 사위인 형준이에게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네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으면 그걸 고맙게 알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외제차를 뽑아?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돼? 이 한심한 인간아. 사돈댁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은 매일같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역시 친정 부모님과 오빠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그 하얀색 외제차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떡하니 서 있는 그 차는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와 어리석음의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사돈 부부는 그 차를 볼 때마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장 저 꼴 보기 싫은 쇳덩어리 치워버리지 못해? 라는 고성이 매일같이 터져나왔다는 소문도 들려왔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한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돈, 아들을 위해 한 번 썼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수학여행으로, 신혼여행으로 숱하게 다녀오는 그곳을 저는 70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떠난 여행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시끄러운 시장과 매캐한 기름 냄새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상쾌한 바람을 마주하고 있으니 묶여있던 숨통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관광지를 찾아다니기보다 그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에 묵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횟집에 들어가 평생 고생한 저 자신에게 상을 주듯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죠. 어느 날 저녁 협재 해수욕장의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내쫓은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박 여사라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게 된 것에 대한 서럽고도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그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저는 그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바다는 상처 입은 제 영혼을 조용히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좌판에 서서 떡볶이를 파는 제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로 마음을 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흰 봉투. 하지만 제 심장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보니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뜯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찢어버려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구차한 내용이거나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원망 섞인 글이라면 제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이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불효자식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변명이나 핑계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니 말씀이 전부 옳았습니다. 저는 제 분수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이 담긴 집의 소중함도 모르고 눈앞에 번쩍이는 쇠붙이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내쫓으셨을 때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처가에서 눈칫밥을 먹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쳐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아들은 그 하얀색 외제차를 진작에 팔았다고 합니다. 중고차로 팔아 손해가 막심했지만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을 얻어분가했다고 해요. 아들은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돈을 보태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저 저희가 이렇게 저희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가장 혹독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편지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연민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지막 도박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으로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편지를 곧게 접어 제 낡은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제 낡은 통장들과 함께요.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붉게 끓어오르는 떡볶이 냄비를 바라보는데 문득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 내외도 저도 혹독한 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 덕분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웃으며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먹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고 영영 이렇게 멀리서 서로를 지켜보며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잔인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스스로 나는 법을 가르쳐준 어미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펄펄 끓는 떡볶이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보며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제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